실제로도 조용한 건 맞고요. 왜냐면 이게 그냥 조용하다는 게 가격이 조용하냐 아니면 거래가 적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용의 기준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일단 거래량이 줄은 거는 확실합니다. 그건 뭐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이 확실히 줄은 건 맞는데,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10월 15일 이후에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길게 잡으면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조금씩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조금 이제 멈춰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에 많이 오르던 곳들이 조금 멈춰선 거고, 못 올랐던 곳들은 지금도 약진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은 확실히 조용한 게 맞다. 근데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지역별로 조금 조용한 곳도 있고, 조용하지만 강하게 나가고 있는 이런 지역들도 있다. 이렇게 좀 분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저는 정책이 되게 타이밍이 오묘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대출 규제가 가장 강력했었잖아요. 6월 27일에 나왔던 규제는 대출 규제가 제일 강력했었는데, 저희가 원래 예정돼 있던 플랜이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가정을 하면, 사실 그때 당시에 대출 규제가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규제가 될 거였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것도 주말에 그거를 발표를 하면서 뭔가 이번 정부에서 뭘 했다라는 식의 좀 액션을 취한 듯한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어차피 될 거를 뭔가 조금 살짝 덧붙여서 우리 걸로 넘겨왔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이번 10월 15일 정책도 원래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좀 한 달 지나고 나면 11월부터는 거래량이 원래 줄어요. 이 정책과 상관없이 원래 줄거든요. 근데 지금 조용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지표상으로 나오는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 이렇게 조용한 시기 치고는 상승률이 낮지는 않은 편입니다. 원래 11월, 12월은 쉬어가는 텀이에요. 그래서 원래 낮아지는 거고 거래량도 원래 줄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봐야 되는 게, 이게 정말 10월 15일 정책 때문에 줄은 건지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준 건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저는 계절적인 요인이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계절적 요인이 어느 정도 이제는 중화가 됩니다. 투자자들은 계절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실수요자들은 계절을 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사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에 그 계절적 요인이 생기는 건데, 근데 지금은 실수요자들밖에 사실은 움직일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투자자들이 움직이기에는 너무 타이트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계절적 요인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줄어드는 부분은 저는 계절적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계절적 요인에 대출이 이제 연말이라 좀 줄어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이사를 원래 적게 하는 시기인 거죠. 지금 시기가. 이사를 적게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대차 3법 기존에 있던 거랑 맞물려서 나와야지 이제 또 매물도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사를 해야. 사람들이 이사를 안 하니까 매물도 없고, 또 구하는 사람도 그만큼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매물 자체가 많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그 KB 보고서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네. 매물이 없는 이유 자체가 실수요자들이 이동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것도 별로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가 뭐 결혼 성수기는 아니지만 결혼을 하는 커플들도 있고, 뭐 독립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지금 요즘 전월세난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매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대출 규제도 있고 뭐 이러저런 게 있는데, 근데 매물이 나오려면 어쨌든 사람이 이사를 해야지 나오는데 이사철은 아니고, 근데 신규 수요는 조금씩 생기는데 그거를 받쳐줄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전월세가 이제 지금 대신 좀 뜨겁게 오르는 거다라고 보이고요. 네. 실제로 요즘 지표를 봐도 매매가는 조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세가는 지금 점점 상승폭이 조금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앞질렀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 전체적으로 봐도.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매매가 상승률이 요 몇 주간은 한 0.4 정도가 이제는 매매가 상승률 1위인 지역이 그 정도 찍히고 있고, 그 전세가 상승률은 한 뭐 0.9, 0.8 이렇게 찍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랬던 시기가 지금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차후에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면 결국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 상승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혹시 이제는 내 집 마련 1주택을 해야 되는데 돈이 넉넉치 않아서 내가 거기 거주할 수는 없고 전세 끼고 매수하는 식으로 뭐 하는 전략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같이 매매가는 좀 정체돼 있는데 전월세가 올라와서
내가 좀 투자금을 줄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또 나쁜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하는 건 두 가지인데 그러면 내년 시장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고 지금 계속 뭔가 벼르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네. 그래, 이 한번 좀 더 보자. 우리 뭐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지금 계속 이렇게 엄포를 놓는 듯한 느낌이 좀 보이는데 앞으로의 시장과 앞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 벼르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사실 가지고 있는 카드가 별로 없고요. 가지고 있는 카드가 사실 있다고 해봤자 여기서 사실 세금을 더 올리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아마 기존에 후랭이 TV 나와서도 얘기 드렸겠지만 종부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는 공정시장가액을 다시 올리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단은 그때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제 금액이 커졌습니다. 6억에서 9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엄청나요. 사실 공정시장가율을 윤통 때 이제 60%까지 뭐 낮추고 이런 거 했던 것보다 오히려 공제액이 9억으로 커진 게 저는 파급력이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정시장가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공제되는 부분은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사실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법인으로 한 채 가지고 있고 저랑 와이프랑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오히려 다주택이거든요. 법인은 이제 종부세가 크니까 다 정리하고 한 채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 비싼 주택도 아니에요. 지금 시가로 치면 한 5, 6억 사이 정도 되는 주택이에요. 근데 거기서 종부세가 공제가 없으니까 600이 나옵니다. 근데 저랑 와이프랑 가지고 있는 거는 합하면 한 3, 40억 이상은 될 거거든요. 네. 지금 얼핏 따져만 봐도. 근데 종부세 나오는 게 합쳐서 한 140, 150이에요. 그러니까 공제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공제 금액이 9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는 저는 메리트가 되게 크기 때문에 종부세를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네. 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이제 뭐 토어제 이런 거 거는 거나 규제 지역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거를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역효과가 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이번 정권에서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건설사들 지금 안전 그 규정을 확 높여가지고 다 진행을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정책과 완전 위배되는 정책이거든요. 네. 계속 모든 부동산 정책 나올 때마다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하는 액션을 보면 그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과 다르게 전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공급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사고 나면 올 수도. 예. 그건 공급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거 누가 해요? 그 비용도 늘어나는데 그걸 다 체크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재개발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걸 막으면서 재개발을 약간 또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재개발 지역들은 이제 뭐 대출 규제도 조금 덜 묻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조금 토어제에서 이제 왜냐면 토어제가 아파트만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재개발을 좀 밀어주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재개발이 어쨌든 진행이 빨리 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신규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이제 결국 재개발도 지금 진행들이 다 막혔잖아요. 토어제만 건 게 아니라 조정지역을 걸어버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급할 수 있는 루트를 다 막아놓고서 어떻게 빠르게 공급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엔 가진 카드가 너무 없는데 그 상황에서 으름장을 넣어야겠고 그 으름장을 진짜 실제처럼 느끼게 만들려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액션을 무리해서 취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이 나오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년에 무슨 정책이 나오더라도 저는 그 정책들이 대부분 다 결국에는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들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 사실 크게 걱정할 것들은 없다라고 보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금융채나 이런 금리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죠. 오히려 금리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아직 시장이 완벽하게 안정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숨 좀 돌렸다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분들이 더 이상 못 버티고 좀 매물들을 싸게 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주목할 부분이지 정책적으로 큰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좀 이제 이게 믹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안 풀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 그럼 나는 팔아야 되는데 못 팔잖아요. 네. 그럼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물건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시장에 또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럼 사실 이거의 트리거는 금리인데 근데 정책이 안 풀렸기 때문에 이랬던 이유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믹싱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만 봤을 때는 시장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은 나올 게 없다.
근데 이게 금리 상승과 믹싱이 되면은 조금 리스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정책보다는 금리 쪽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시장은 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인터뷰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후랭이 TV 나와서 인터뷰했던 걸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시장 전망을 했던 게 25년 시장은 상고 하저일 거다라는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이유가 정책 리스크가 있어서 상고 하저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하반기 때 조금 분위기가 안 좋긴 했었으니까 11호 그렇게 보면 맞기는 한데 근데 또 그 전에 보면 한 7, 8호는 뜨거운 여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제가 이제 그렇게 전망을 했다면 저희 이제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올해 하반기에 하셨어야 됐겠죠. 특히 지금 시기에. 왜냐하면 지금 하저라고 얘기를 드렸었으니까. 근데 저희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뭐 5, 6월 때 지금 매수를 해서 성과가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 내년에 어떨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큰 그림 상에서 저는 어쨌든 앞으로 상승이 최소 4, 5년 정도는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승이 될 건 맞아요. 될 건 맞는데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때그때 정책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포지션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제 내년 전망을 얘기 드리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상승은 일단 할 거라고 봅니다. 상승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면 지금이 저는 매수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매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역대적으로 통계치를 보면요. 지난 이제 98년부터 2008년까지 상승, 그 다음에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상승을 봐도요. 중간에 한 번씩 가짜 하락이 나와요. 그 가짜 하락이란 게 뭐냐면 98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2004년도쯤에 노무현 대통령 딱 취임했을 때 그때 왜 하락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락을 하는 지표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표상으로는 이게 다 하락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표가 나왔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때 1년만 하락하고 다시 반등해요. 그래서 2008년까지 상승했거든요. 저희 2019년도에도 2016, 17, 18이 다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표상으로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이제 하락이 오겠다 싶은 것도 있었고 저희 그 매수의 지수 같은 걸로 이제는 심리 그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매수의 지수로 봐도 2019년이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매도했으면 피눈물 흘렸겠죠. 20년, 21년도에 미친 듯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짜 하락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메인 입지 말고는 아직 좀 덜 올랐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짜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메인 입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해가 내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하나의 그 시나리오는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점인지는 사실 계속 시장을 트래킹 해야지 정확히 얘기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현재 25년 12월에서 예측하고 있는 26년은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역대 통계치를 봤을 때 가짜 하락이라는 게 한 번씩 있었고 그 가짜 하락이라는 건 대부분 그때 당시에 전세가보다 너무 매가가 튀어 올라가서 전세가가 어떻게 보면 매매가의 지지대거든요. 이 지지대랑 사이가 너무 멀어지니까 이게 눌림목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도 메인 입지 같은 데들은 전세가 따라잡기 전에 매가만 너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지지대가 없는 상황이 약간 비슷하게 연출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살짝 조정받을 수도 있는 해가 내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가능성을 두고 상승장을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 시장을 보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요 하락장이 온다고 해서 이게 끝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가짜 하락이라고 앞에 가짜를 붙였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좀 안 좋더라도 후년에는 분명 그걸 회복해서 더 많은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건 올해 그래서 12월에 샀어. 예를 들면 이 방송 듣자마자 이번 달이나 1월 달에 매수를 했어. 근데 내년에 가짜 하락이 일어나서 속이 쓰려. 근데 속 쓰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1년 만에 팔 거 아니고 장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무조건 상승이 오는 사이클입니다. 지금 이제 전 봄 중순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매매가 지수 쫙 늘어놓고 보셔도 누가 봐도 지금은 봄 중간 정도밖에 안 왔어요. 전체적인 통계치가. 그래서 너무 속쓰리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그게 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봄도 안 끝났고 여름도 안 왔고 가을도 안 왔고. 그렇죠. 한참 남았네요. 보통 이제 가을 때는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보통 이제 한 2, 4년 정도 남았다는 거죠. 저희가 10년을 한 계절로 봤을 때 저희 이제 이번 상승 사이클이 뭐 넉넉히 잡으면 24년 정도부터 이제 반등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4년, 25년 있고 한 3, 4년 여기서 더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봄, 여름이 지났겠죠? 그러면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는 매도해야 되는 분들은 매도를 고민할 타임, 가을이 오겠죠. 투자자 시장에서 실거주장으로 좀 넘어오면서 사실 실거주자분들은 좀 어지간하면 다 사지 않았습니까? 안 사신 분들도 꽤 있어요. 아직도? 예, 고민하시다가.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들은 그래도 푸시를 제가 좀 강력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많이 샀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정기 회원이 있고 저희가 무료 특강방에 계시는 그냥 회원이 아닌 회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매주 코멘트를 드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매달 무료 특강으로만 뵙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푸시를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차별점을 사실 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쪽 분들 이제 가끔 뵙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아직도 고민하시거나 못 사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확신이 사실 지금 이 방송 듣고도 제가 내년에 오를 거니까 사세요 라고 해서 갑자기 막 마음이 동해서 안 사려는 사람이 사러 가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살려는 밑받침이 되려면 내 스스로도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납득이 되려면 매주 시세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이 싼 거다라고 납득이 되셔야 돼요. 근데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2년 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매주 지금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랑 같이 트래킹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라고 했을 때 그래 진짜 그 말대로 지금이 싼 거 같아.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려면 결국 트래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야, 네 말에 따르면 지금 당장 사야 되는데 지금부터 트래킹하면 언제 내가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미 과거 데이터가 다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간 시계열표를 계속 매주 이렇게 트래킹을 하는데 주간 시계열표는 이제 KB에서 그 주가 지나면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아놓는 블로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블로그 검색하면 지난 것들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한 며칠 날 잡고서 앉아서 한 올해 초부터 계속 보시는 거예요. 더 가능하면 작년 거부터 보시고 그러면 작년부터 보니까 이렇게 흐름이 흘러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어떤 시기구나라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실 거거든요. 이거를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가 웹툰을 되게 좋아하는데 웹툰을 보다 보면 매일 이제 매주 뜰 때마다 보는 웹툰이 있고, 그걸 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심심하면 이미 완결나 있거나 이미 진행이 많이 돼 있는 웹툰을 처음부터 1화부터 정주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 정주행할 때 댓글들을 보면요. 정주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파트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지겹게 느껴지지 않고, 한데, 한 주 한 주씩 기다리는 분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질질 끄냐 막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야기도 그렇고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 오히려 한 번에 정주행을 하면 이런 흐름이구나 라고 빠르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당장만 보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고 시장의 변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시장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 속에서 바라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추이를 지금 과거부터 보지 못해서 아직 추이에 대한 감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추이를 만들어가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게 이 웹툰도 그렇게 보면 이 웹툰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1주택자도 지금 갈아타기를 해야 될 시기인가요? 사실 갈아타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갈아타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갈아타기를 하려는 분들이 두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좀 상승장이 오는 것 같으니까 갈아타기 하겠다라는 한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다주택자인데 요즘 1주택이 대세인 것 같으니 이거 다 팔아치우고 1주택으로 좋은 거 하나로 뭉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분들은요. 제가 사실 후랭이 TV에 나와서 갈아타기 하셔야 된다. 갈아타기 하기에 좋은 시기는 하락장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미 상승장이 왔죠. 근데 상승장도 두 가지 상승장이 있거든요. 밑단에서부터 윗단에 밀어올리는 상승장이 있고 윗단에서 오른 게 밑에를 끌어올리는 상승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승장의 흐름을 보면 전자처럼 밑단에서 위를 밀어 올리는 상승장이 아니라 윗단이 먼저 오르고 밑에를 끌어올리는 상승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갈아타기라고 하는 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밑단에서 위로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올 때는 갈아타기가 완전 좋죠. 내게 먼저 오르고 내가 옮겨 타려고 하는 게 올라가려는 시점에,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시점에 갈아타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가려고 하는 아파트들이 이미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갈아타기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러면 내 거 오르는 것보다 더 좋은 입지가 오르는, 더 많이 오르는 그 상승폭을 내가 다른 현금 흐름으로 메워서 이젠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수 있으신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 하기가 좀 애매하다. 지금 갈아타기 하기에 썩 좋은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다주택자인데 이제 하나로 뭉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경우에는 또 이 다주택자분들 경우에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크게 두 케이스로 나누면 정말 공시가 1억 이하나 막 이렇게 짜잘짜잘한 것들로만 채워진 다주택자분들, 혹은 수도권에 한두 개 정도, 이거 내가 자가 하나 있고 수도권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뭐 너무 빠지지 않는 한 뭐 4, 5억대 뭐 요 정도의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짜잘한 것들로 지방 좀 뭐 2억 이하 이런 것들로 채워지신 분들, 뭐 요런 두 케이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짜잘한 것들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다 최대한 파셔야 돼요. 근데 그래, 팔아야 되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안 팔리는데 어떡해? 라고 아마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팔아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회수가 되면 그걸 뭉쳐가지고 지금 수도권에 좋은데 하나 모아두는 게 맞기는 한데, 문제는 안 팔려요. 안 팔리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수도권에 내 집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하나 뭐 5, 6억대 아파트 하나 있고 나머지 짜잘한 거 있다. 이분들 같은 경우도 짜잘한 건 안 팔려요. 근데 5, 6억대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입질이 와요. 왜냐면 지금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지역별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저랑 얘기하셨던 분은 이제 그 5, 6억대 아파트가 인천에 가지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인천이 이제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제 예상으로는 내년에 입주 물량 줄어들면서 조금 이제는 그 시장이 반전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후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천도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천이 본격적이라고 해도 뭐 강남이나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승장으로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5, 6억짜리를 벌써 몇 년을 물려서 21년도부터만 물렸어도 4년을 물린 거잖아요. 4년을 물려서 들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와서 파는 게 갈아타기 하겠다고 현명한 거냐라고 했을 때, 그분도 역시 내 집 팔고 지금 그 인천에 있는 집 팔아서 합쳐서 간다고 해도 그 가려는 집이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거 오른 것보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갈아타기를 하는 것보다는 차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남긴 쪽으로 전략을 삼고, 그리고 그렇게 인천을 좀 제가격이 됐을 때 팔았을 때 그 돈으로 이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다시 보는 게 훨씬 더 그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 지역이 좀 회복을 했어요. 예를 들면 동탄이 요즘 좀, 제가 아까 서울 지역 아닌 곳들 중에서 지금 약진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그랬죠, 조용히. 동탄이 요즘 꽤 가격이 많이 또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조용히. 그 조정 지역에서 빠진 그런 여파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동탄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동탄 같은 경우는 그럼 좀 회복이 됐죠. 그럼 내가 수도권에 자택이 하나 있고 자가가 하나 있고 동탄에 하나를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 나머지 또 짜투리들이 있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동탄에 팔아서 합쳐가지고 내가 다른 데로 가볼까라는 걸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포트폴리오죠. 왜냐면 동탄은 이제 웬만큼 제 가격을 찾았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입지로 온다 급하게 팔면 내가 팔고 나서 2년 뒤에 막 몇 억이 오른다든가 이런 상황이 뭐 1, 2억만 올라도 얼마예요, 6억짜리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 여기 갈아타느냐고 비용 엄청 많이 들였는데 그 대비해서 크게 가성비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갈아타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다주택자 얘기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수도권 비규제와 지방광역시. 예. 사실 그거는 정답이 없는 게 둘 다 해야죠. 둘 다 하는데, 이 둘 다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상황에 맞게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뭐 2억밖에 없어요. 2억이면은 광역시에서도 되는 광역시가 있고 안 되는 광역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규제 수도권 지역 중에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사실 뭐 이런 지역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경기 광주를 투자하는 것과 부산의 동래구나 뭐 해수동 이런 데를 투자하는 것 중에 저는 사실 부산의 해수동 투자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근데 같은 금액대가 같은 금액대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동탄이랑 해수동이랑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동탄이 이제 포텐셜이 더 크니까 동탄에 투자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지만 그런 가격대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입지를 봤을 때 여기는 경기도고 비규제 지역이라서 괜찮지만 안정성이 오히려 지방광역시의 다른 지역들이 안정성이 더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비규제 지역만 맞다. 아니면 지방 광역시가 맞다라고 사실 이렇게 단언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지방도 무조건 광역시여야 되는 게 아니라 지방 광역시 아닌 곳도 투자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오늘 그 데이터를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요즘에 이제 전주 이런 데나 진주나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을 최근에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쯤, 한 3, 4년 전쯤에 여기 입주물량 줄어든다면서 이제 제가 그 중간 브리핑 때 한번 언급을 했었고 그때 저장해놓은 엑스페리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면 저장된 시점이 언제인지 나오잖아요. 그 시점으로 저장된 파일이 있는데 그때 딱 제가 여기 4천 정도 투자금이면 되고 정고점까지 한 5, 6천, 정고점 찍고 내려온 게 한 5, 6천 정도 떨어졌다. 그럼 4천 투자해서 정고점만 찾아도 한 5, 6천 정도 버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찍었던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2년 전까지만 봤을 때도 요 정도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찍어보니까 다 7천 정도씩 올랐더라고요. 그럼 4천 넣고 7천 버는 거면 100%가 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2억 이하라서 취득세 중과도 안 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 그럼 전주, 진주 둘 다 했을 때 광역시나 했을 때 광역시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곳들도 공급이 부족한 곳들은 사실 상승력이 있고 상승하면 사실 수익률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오거든요. 가성비가 좋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이제 후대인님이 방금 질문하셨을 때 투자처를 기준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금액이 적은데 나는 자가도 없다. 자가도 없는데 근데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서 자가를 마련하고 싶어서 지방에 투자를 해보는 거 어떠냐. 뭐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 부동산보다는 뭐 주식이나 금융 쪽을 좀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찌됐든 투자에 있어서는 좀 제약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굳이 없는 돈을 부동산으로 불려나가는 게 제가 시작했던 2014년과는 많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돈이 적어도 부동산으로도 불릴 수 있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적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불리기에는 조금 리스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부동산은 어쨌든 언젠가는 돈을 벌면 부동산을 사야 되니까 흐름에 대한 감은 있어야 되니까 그 트래킹을 하시되 실제 투자는 금융 쪽으로 하셔라라고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이제 좀 그 주식이나 이런 쪽에 강사님들 모셔서 좀 강의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자금이 적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든 불려서 부동산으로 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은 부동산보다는 오히려 금융 쪽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26년도에 이제는 다주택자와 다주택자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뭐 무주택자 분들이 어떤 식의 전략을 가지고 2026년에 부동산 시장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요거에 대한 것들을 한 이틀 정도에 상관해서 좀 내용들을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한 타임당 한 2시간 정도 러닝타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얘기를 드릴 거고 그동안 이제 단톡방 운영하면서 혹시 뭐 질의응답 같은 거 있으면 너무 선을 넘는 질문이 아닌 이상은 제가 웬만하면 이제 질의응답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해드릴 거고 또 라이브에서도 Q&A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셨거나 이런 분들이 좀 풀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좀 만들려고 하니까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제가 계속 그 인터뷰에서도 강조드렸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흐름을 따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지금이 봄인지 알고 여름인지 알고 알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 제주도 갔다 왔는데 네. 진짜 완전 봄 날씨더라고요. 제주도는.
그래서 와이프랑 얘기했던 게, 야, 지금 외국인들 여기 제주도 오면은 우리나라 계절 봄인 줄 알겠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주도에 계속 살았던 분들은요, 지금이 제주도의 겨울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 갑자기 비행기 타고 어느 순간 내렸던 사람은, 지금 날씨가 봄 같은데 봄인가? 아니면 가을쯤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계속 보지 않은 사람은 착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그 계절 속에서 계속 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시세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상승의 꼭대기인지 아니면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려면 계속 트래킹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이번에 해드리는 그 4시간 무료 특강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무료 특강이 끝난 뒤에는 저희가 연회원이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그래서 1년에 12만 원이면 구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12만 원 구독하시면 매주 주간 브리핑도 해드리고요. 주간 브리핑 때 이제 부동산 얘기뿐만 아니라 뭐 사업 얘기라든가 제가 이제 주식 쪽도 좀 다루게 되면 주식 관련된 얘기들도 좀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매주 또 뭐 사업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그래서 특강도 열고 있습니다. 매달에 한 번씩. 그래서 회원분들은 그것도 이제는 참가비 10,000원만 내면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거든요. 지난 해에는 이제 쇼라클님도 저희 쪽에서 특강 해주셨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무료 특강 한번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 나랑 제가 여러분들이랑 결이 맞다 싶으면 뭐 커피값 2잔, 한 달에 커피 2잔 아끼셔서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트래킹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실 수 있을 거니까, 요 루트 외에는 제가 회원 모집을 안 하거든요. 무료 특강 들으신 분들한테만 모집을 해요. 그래서 요 얘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특강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시장의 그림은 정해져 있고 너무 명확합니다. 사실 저한테는 너무 그러니까 저한테 명확하지 않은 건 당장 내일 부동산이 어떻게 돼? 다음 달에 어떻게 돼? 6개월 뒤에 어떻게 돼? 이건 저한테도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 너무 명확한 건 4년 뒤에는 2년 뒤에는 무조건 지금보다 가격이 높을 거야 라는 거 저한테 너무 명확하거든요. 근데 그 명확한 거를 제쳐두고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좀 일단은 걷어내시고 좀 길게 보셨을 때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명확한 답이 나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인터뷰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좀 명확한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올해 1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광명역 대시양에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철산역 레미안자이로 왔습니다. 철산 사신 겁니까? 매수한 건 아니고 네. 광명역 월세 주고 저희도 월세로 왔습니다. 자녀 학군 때문에. 예. 여기가 더 학군이 좋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광명역 쪽이 상권지다 보니까 거긴 주상복합이거든요. 네. 상권지 근처에는 학교가 못 들어와서 학교가 좀 거리가 있어요. 학교가 거리가 좀 있고 저희 아들이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사립초를 다녔었는데 이게 중학교를 넘어갈 때 그 지역 초등학교를 몇 년 다녔는지에 따라서 약간 가점처럼 그 지역 중학교를 먼저 배정을 받는데 광명역이 아무래도 택지 개발로 이제 아파트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아들 나이랑 그 1살 나이대 애들이 초등학교 반에 12반, 13반 막 이랬었어요. 근데 중학교는 8반, 7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밀려나는 거예요. 그 근처 중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그때 당시 나왔던 걸로는 안양 박달동으로 갈 수도 있다. 중학교를 라고 하는데 사실 안양이 학군으로 그래도 평촌이 있기 때문에 좀 이름은 있지만 거기다 박달동은 안양 외곽 쪽이잖아요. 사실 조금. 그래서 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려서 저희 아들은 밀릴 수도 있겠다. 박달동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이제 철산초 나오면 대부분 철산중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다닌지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 제가 이사 온 집이 바로 철산초 후문 옆에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나가면 한 2, 3분이면 등교가 가능해요. 그럼 여기 동을 여기로 잡으신 동이 되게 많던데 예. 여기로 잡으신 것도 좀 학교 쪽으로 붙이려고 2가지인데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학군지다 보니까 전월세가 잘 안 나와요. 전월세가 잘 안 나오는데 갑자기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이런저런 고민이 엄청 많았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결정됐을 때 나와 있던 매물 중에 학교에서 가깝다 싶은 매물 이게 딱이어서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